네, 여러분. 네 번째 본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대연합과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고 문재인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우리 그 87년 헌법 체제가 흔들리고 적법 절차 원리가 각계 영역에서 다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흐름, 그리고 정통 우파의 흐름이 굉장히 취약해졌는데, 어떻게 그 정권 연장이 되지 않고 정권 교체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는 또 어떻게 되다가 지금 탄핵 사태를 맞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동훈 그 대표 체제의 등장,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왔었죠. 그때부터 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부터 이제 드려온 말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정권 교체 부분은 연합이다, 연합. 굉장히 그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넓은 것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광장에서,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던 소위 태극기 물결의 흐름에서부터,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스펙트럼 상당수는 전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당한 부분이 이제 거기에 연합을 구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 흐름부터 심지어 직접 문재인 정권 쪽에 있다가 이탈해 온 그러한 흐름까지 연합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 계열 내부에서 늘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것으로 이제 큰 또 MB 계열이다, 등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당수가 연합된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연합이 되었었죠. 그리고, 예전에 친노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참여했던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그 뒤에 일찍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김병준 전 총리님 같은 분, 대표적이죠. 노무현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자, 그리고, 동교동계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대표적이시죠. 이런 분들은 DJ 대통령 때 민정수석에 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자, 이 세력이 그러면 얼마나 큰 스펙트럼,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인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재명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이재명 조국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말고는 거의 상당 부분이 그 연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대다수는 이쪽으로 온 건 아니죠. 극히 일부, 혹은 문재인 정권의 출범 때는 지지했었지만 중간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럴 때 이미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그 종북적인 행보, 종중적인 행보에서부터 등을 돌린 분들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연합은 이제 국민적으로 상당한 다수 블록을 구축하고 좀 통합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정권 교체에 유리했던 반면 뭐가 있습니까? 극히 취약하죠. 연합 내부에 이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 원래는 일단 정권 교체에 동의하고 이렇게 연합했기 때문에 정권 출범과 더불어서 큰 어떤 과제가 주어집니까? 이 연합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큰 과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연합의 내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이 취약성이 문제를 일으키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 등장 이후에 이 넓은 스펙트럼의 연합 전선이 그 내실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제대로 전개되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 한 뭐 사람이나 세력이나 이렇게 블록에만 돌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심지어 이제 제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정통 우파 아주 열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 흐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주도적으로 무언가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좀 더 좋은 단합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안에 연합전선의 그 질과 그 수준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없었을까, 더 성장시킬 수 없었을까,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취약성이 극복되지 못한 채로 있는 사이에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가장 이 숨겨져 있는 그 1등 공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태경 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부짖는 하태경이라는 영상 보시면 잘 나오는데 주저하는 김무성 대표를 재촉해서 이 탄핵 결국 그 찬성 쪽으로, 그래서 의결 통과 쪽으로 몰아갔던 것이 바로 이 하태경 전 의원입니다. 하태경 전 의원은 단일 개인이라고 볼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게 봐도 소위 전향주사파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주사파 운동에 몸담았다가 자기들은 전향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황장엽 세례를 많이 받고 수령 절대주의는 부정하지만 주체 사상의 기본 틀은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이는, 주체 사상이 곧 뿌리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주체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변종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단화되어서 나쁜 것은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장엽이라고 해서 수령 절대주의만 뺐다고 뭐 좋은 게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수령 절대주의라도 뺐으니까 다행인 거고, 그나마 김정일에 반대해서 망명했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러나 그 황장엽 사상 혹은 황장엽 책 속에서 제가 이제 도전이란 책 속에 분석했습니다만 들어있는 비자유민주주의적인, 그래서 뿌리는 공산주의적인 것들이 뭐 혁혁하게 거기에 뿌리를 이루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에 깊이 침륜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은 속 깊은 마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 흐름, 세력이 국민의힘 계열, 대표적인 보수정당 계열을 탈취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침몰시켜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활동한 것이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총궐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때 자기들의 뜻대로 다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분당에서 나갈 때는 선수로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나간 사람 의원들의 숫자는 남아있는 사람보다 작았지만 나간 사람들의 면면에서 그 이렇게 3선, 4선 이런 거를 따지면은 선수로는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주력이 그리로 확 빠져나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태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은 기존 보수 노선, 그러니까 정통 우파 노선, 물론 정통 우파 노선이 기존 보수 노선 속에 다 구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보수 노선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정통 세력, 정통 우파 흐름을 붕괴시키려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분당에서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부산 앞바다에 침몰시켜버리겠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헌법 3, 4조의 개정,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변형시키려는 방향으로 자기들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일단 한번 자기들 뜻대로는 되지 않았는데 이번 한동훈 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면서 그 주위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그 근처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저는 강한 교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몇몇 인사들은 중복되어 겹치고요, 활동했던 것이. 자,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간판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표인데 사실 세력적으로는 그 흐름이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등장한 거예요. 결국 대표, 비대위원장 권력을 차지한 셈이니까 당을 막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총선을 앞두고 공천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진행된 일들을 우리가 보면 그때하고 궤가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통 세력, 정통 우파 흐름을 국민의힘 정당 내부 계열에서 잘라내버리는 식의 그걸 고사시키려는 일관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걸 잘라내면 자신들이 당을 차지하고 이제 쥐고 나갈 수 있다. 결국 거대한 항공모함의 그 조종관을 장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 핵심이 어딘지를 알고 자신들은 그렇게 움직여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그 결과는 뭐냐? 대연합이 붕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 정통 우파 흐름을 대표하는 제가 가장 친하다고 볼 수 있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 흐름은 지금은 숫자적으로 아주 대다수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고는 인정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상징성 그리고 그 내부에 사실상 남아있는 저력, 모든 역사적인 유산 이런 부분들이 여기를 떼버리고 나면은 다른 연합이 생겨날 수가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블록 같은 거에서 핵심되는 블록이 있고 그러면은 뭔가 조립할 때 얘를 빼고 나머지를 조립할 수는 없고 얘가 있으면은 다른 것들을 불완전하게 넣을 수 있고 그런 그 구성체가 있지 않습니까? 핵심 구성체에 해당되는 그게 바로 우리 정통 우파 흐름입니다. 국민의힘의 뿌리이고 국민의힘의 숨근 부분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기존보다 쇠퇴하고 약해 보이고 하더라도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내버리면은 마치 핵심이 잘려나간 그 형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의 연합이 극히 취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기 딱 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이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난리가 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초반에 한 일이 바로 이런 정통파 세력을 잘라내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탄핵 사태를 맞는 데까지 지금 8년 전 사태가 다시 재현된 것을 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포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죽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고사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통 우파를 죽이면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죽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변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핵심이 무언지를 알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 왔던 것이고요. 결국 이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까지 등장해서 아주 우리 대한민국 정통 세력, 정통 우파 흐름이 다 죽어갈 뻔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은 등장했는가? 또 왜 이렇게 중도에 다시 탄핵 사태에 이르렀는가? 그 핵심에는 그 대연합의 측면, 그리고 정통 우파 세력의 그 취약성, 연합의 또 취약성, 그리고 그 부분을 파고든 8년 전 탄핵 때와 마찬가지의 궤를 같이 하는 흐름, 그 흐름에 의해서 정통 우파 세력이 일단 잘려나가고 그리고 대연합이 취약성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지금 탄핵 사태까지 이른 측면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말씀에 다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8년 동안 계속 생각해 왔던 주제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